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이란의 대통령인 라이시 대통령의 헬기가 추락을 하면서 이거 정말 중동의 전세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박현도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4월 1일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습니다. 또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공격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초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있거든요. 네. 혁명수비대의 최정예 해외 공작 부대가 고두수군입니다. 이 고두수군이 이란 밖에서 이란의 국익에 맞는 작전을 하는데 바로 이 시리아 영사관 내에 고두스군의 레바논 시리아 작전을 책임지는 그런 본부가 있었던 거죠. 지휘 통제소 같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거는 영사관 건물이지만 네. 영사관 건물이라고 이란에서 주장을 하지만 이건 영사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두스군의 작전 지휘 통제소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무슨 소리냐? 여기는 엄연한 영사관 건물이고 우리의 군인들이 있는 건 맞지만 네. 그건 영사관 건물이다. 왜 여기다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역시 영사관 건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은 앙숙이었던 건가요? 아니죠.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실 19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나서 지금의 체제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란이 무슬림이 많은 나라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1949년에 튀르키예가 인정했고요. 네. 1950년에 이란이 인정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란 사람들이 2,000명 이상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이란 사람들을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인정했다라는 얘기도 하나 있고요. 또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멀리 있는 나라하고도 좀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가까운 나라하고는 친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주변 정책으로 해서 이란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래서 1950년부터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이 우호 관계를 놓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면 57년에 이란도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은 조직인 사박을 만들거든요. 그걸 CIA와 모사드가 훈련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은 또 이스라엘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요. 이란과 5대5의 재산을 분배를 해서 회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항구에서 홍해 에일라트 항구에서 지중해 아슈켈론 항구까지 파이프라인을 놔서 거기에서 이란이 석유를 실어다가 거기서 파이프라인으로 이스라엘에 팔고 이스라엘이 그걸 석유를 유럽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자꾸만 이집트가 막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란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약간 협력 관계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석유를 이스라엘과 유럽에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했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못 만들게 미국이 막으니까 그거를 우회해서 하기 위해서 이란하고 작전을 합니다. 야, 이란 내가 우리 미사일 같이 개발하자. 니네 도와줄게. 예, 그래서 이란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란이 돈 대면서 미사일 프로젝트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9년 혁명이 나면서 다 끈짝 나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동맹에 가까운 느낌으로 서로 친했던 관계예요. 그렇죠. 국민들은 그런데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히 했어요. 네. 조용히 하다 63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했고요. 그러면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또 달라진 거고. 네, 그러니까 79년 이란 혁명이 난 다음부터는요.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앙숙 중에 앙숙입니다. 나는 너가 싫어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양쪽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회계도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앙숙이 돼요. 왜냐면은요. 일단은 혁명이 난 다음에 혁명 이전에 왕정이었잖아요. 왕정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정이 하는 거를 도왔던 이스라엘 너 용서 못해. 예, 그리고 혁명의 구호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자, 이 왕에게 억압받는 이란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요. 또 어디가 해방을 해야 될까? 팔레스타인이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뭔가 분위기가 많이 또 바뀐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또 이란 영사관 공습으로 이어진 건데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초로 본토를 향해서 보복 네, 공습을 가했어요. 그렇습니다. 4월 13일에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약 15시 30분 어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진실의 약속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사실상 원점은 케르만샤시 그리고 모르모즈간주 도쿠 등에서 작전이 수행이 됐고요. 주요 표적은 F-35I가 배치되어 있는 네바팀 공군기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정보기지인 8200 정보기지 외 다수의 표적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 자폭트론 170기 그리고 케이바르 셰칸, 에마드 탄도탄 120기 정도 그리고 페브 순항미사일 30기 정도를 사격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방공망에 과부하를 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차를 두고 이 자산들을 사격을 했는데 가장 속도가 느린 자폭 드론부터 먼저 쏘고 가장 속도가 빠른 탄도탄을 나중에 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탄이 거의 동시에 이스라엘 방공망에 도착하도록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 본토에서 발사된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탄들이 이스라엘 영공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골란고원에 배치되어 있는 이스라엘군의 전술탄도탄 기지하고 팔라딘 자주포 기지를 대상으로 카츄사 로켓 수십 발을 사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떠다니고 있던 이스라엘 관련 상선이 있었어요. 포르투갈 북쪽에. 이 상선을 납포를 합니다. 즉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밀하게 조율된 연합작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목표를 공격을 했냐? 왜 이런 전술을 사용했냐?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때리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성격상 반드시 보복을 할 텐데 그 당시까지는 그 보복에 동원될 선봉이 F-35가 될 게 너무도 자명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F-35를 먼저 제거해야겠다. 그리고 네바틴 공군기지를 그래서 때린 거죠. 그런데 아예 직접적으로 핵심 시설물을 때려서 공군기지를 마비시키거나 그렇게는 못했고 정말 경미한 피해 빗나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타격 당일에도 공군기지는 정상 가동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를 낳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토를 타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토를 타격을 했기 때문에 더 또 전쟁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이란도 고민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란이 4월 1일에 시리아 영사관이 파괴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본토를 때리겠다는 얘기가 한 게 아니라 네. 미국이 뭘 제안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네.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라파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복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이 아마 이스라엘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그 말 나온 지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4분의 3의 병력을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되나 보다 했는데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공격은 계속 하겠다는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물 건너갔구나. 그 두 번째가 뭐를 또 이라는 요구를 했냐면요. 국제사회가 적어도 어찌됐든 간에 영사관을 때렸잖아요. 그 영사관 때린 거는 1961년 빈협약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계에 대한 위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규탄해 주길 바랬어요.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국제사회가. 그런데 어느 나라도 그 규탄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란으로서는요.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혁명 수비대를 많이 때렸습니다. 네. 많이 때렸는데 이란은 참았거든요.
근데 영사관을 맞은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갖고 나온 게 유엔 헌장의 자위권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영토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때 정말 많은 단계의 최대한의 인내심을 하면서 하다가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본토를 공격한 거죠. 자,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럼 고개를 돌려서 한번 가자지구로 고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상군이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에 정말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군사작전이 마무리가 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알시파 병원이 함락이 되면서 네. 네. 하마스의 주요 지휘 거점은 대부분 소탕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의 대원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사살이 됐다라는 보고가 어디서도 올라온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마스는 지금 이스라엘 군의 전력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우위가 있으니까 대규모의 조직적인 전투를 포기하는 대신에 점조직 단위로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그렇죠. 개별적인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례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의 군사작전을 종결한다, 민간인들 복귀해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복귀하고 이스라엘 군이 빠져나오니까 그 민간인들 사이에 하마스 대원이 섞여 들어가가지고 네. 다시 이스라엘 군을 수십 회에 걸쳐 습격하고 그런 전투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적이 하나 점령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군은 대부분이 예비군 전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군 자체는 정말 잘 무장되고 잘 훈련되고 사상적으로 잘 정신무장도 훌륭하고, 그런데 단기전에서는 어떤 군사 강국 못지않게 강력하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은 장기전을 수행할 역량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현업으로 가야 되죠. 네. 먹고 살려야 되니까 가족을. 그리고 예비군이다 보니까 현역보다는 아무래도 희생에 더 민감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이거는 하마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도 알겠죠. 내 약점이 뭐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라파의 군사작전을 최대한 빨리 수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규모 작전의 기간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번 그 가자지구 전투를 보면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군의 AI 전술이라는 거였어요. 인공지능 전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뭔가요, 이게? 라벤더하고 합소라라는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소라가 히브리어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표적을 생성해내는 체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항공기 중에 오란이라는 항공기가 있어요. 이게 이 항공기 양쪽 뺨에 보면 에이사 레이더가 달려있는 항공기인데, 여기서 이 항공기하고 지상에 떠다니는 드론들하고 이런 것에서 수집된 감시정찰 정보를 분석을 해서 표적 목록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라벤더는 주로 인간 표적을 생성을 합니다. 즉 하마스의 하위 전사부터 고위급 인사까지의 인간 표적 목록을 생성을 해서 하마스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들, 음성 정보, 사진, 영상, 통신 기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표적은, 라벤더가 만든 표적은 90% 정도의 적중률, 꽤 높죠. 90% 정도의 적중률을 나타내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10%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10%를 사람이 걸러내야 되는데 네. 전장에서 수많은 상황 보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이 바쁜 와중에서 AI가 만들어낸 100개가 넘는 표적 정보를 인간이 일일이 앉아서 다 검토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90% 이상의 적중률이니까 오늘 왔어? 그래, 승인, 도장 꽝! 이게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의 통제라는 거죠. 엄청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은 인간이 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합소라라는 체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어디를 타격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물을 특정해내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합소라가 특정한 어떤 건물에 있는 표적 정보가 라벤더가 맞는 표적 정보를 보니까 하급 전사야. 근데 여기다가 그 비싼 제이담이나 순항 미사일이나 아니면 뭐 탄도탄을 쓸 수는 없죠. 하급 전사는 가치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는 무유도 폭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더 효율성이 높으니까 싸잖아요. 하급 전사한테는 쌈폭탄 쓴다고요? 그렇죠. 아, 참. 그런데 하마스 전사들이 총 놓고 집에 퇴근하면 민간인 되잖아요. 네.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시간대가 라벤더가 볼 때는 타격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폭격을 받고 일가족 전체가 사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나 뭐 부녀자나 이런 분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비가 없고 효율성을 따지는 AI 시스템인 거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희망이 생기겠구나라고 한다면 어떤 소식이 들리면 좀 희망이 생기게 될까요? 일단 무조건 휴전을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휴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마스는 휴전을 하되 그게 종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휴전은 휴전이지 무슨 종전이냐. 휴전은 내가 동의는 하는데 종전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마스 소탕이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양의 구호 물품들이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네. 하마스는 그 물동량들을 틀어쥐고 가자지구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이거 비싼 값에 팔면서 공급망을 틀어진 상태에서 엄청난 부를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완전 소탕이 목표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지 못하면은 하마스의 세력이 10%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나중에 다시 세력을 회복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소탕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예 하지 말던지.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만 힘이 없는 곳에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나라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국가여야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들 귀에 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국가라서 참 다행이구나, 안심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